예,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교재는 변식이출 모의 해설 선택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뭐 이제 객관식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하고 객관식 지문들을 통해서 사례 기록으로 응용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봐야 되고, 잘 아시겠지만 객관식에서 잡혔던 쟁점, 법학 쟁점이라는 게 중요한 쟁점들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출제 선생에 올라와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볼 거고, 오로지 객관식만을 위한 지문들도 챙겨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들 잡으시고, 거의 뭐 복습은 당연히 좀 하시고 빨리 하시고, 최대한 맥을 짚으면서 빨리 좀 풀어볼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소법은 일단은 작년까지 레인보우 교재를 했었는데, 레인보우 교재가 모의를 다 빼고 또 그 변시 문제만 했는데 너무 양이 적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그 유니언 교재로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모를 대체하는 강의입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진모도 의미가 있죠. 첨삭하고 뭐 강의다 의미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일순환 때 이제 연습을 하셨다고 하고, 이거 객관식 지금 안 하면 뒤에 가서 막판 가서 뭐 이렇게 쭉 바르면 되겠지, 안 되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안 되는 거 잘. 어느 정도 한번 초벌로 해놓고, 그러고 이제 막판에 객관식을 많이 보고, 어차피 쓰거나 이러는 것들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이 되고 알면 써지잖아요. 그리고 또 뭐 요상한 경험이죠. 어느 정도 완벽하게 암기돼 있지 않은 내용, 그러니까 답안에 현출해야 되는 내용이 완벽하게 암기돼 있지 않으면 연습했던 대로 답안에 나가지 않죠. 똑같이.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그죠? 토시아다트리고 외우지 않는 다음에는 실제 시험에서는 줄여 쓰거나 두리뭉술하게 쓰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 그래도 무방하죠. 답을 맞추거나 그러면. 그래서 객관식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좀 익히는 거, 결국에는 하나의 쟁점과 명제 처리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례 해결 방안이 생기는 거니까 좀 보겠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네요. 죄형 법정주의에서는 우리 두 가지를 좀 봐야 돼요. 형법은 형벌과 보완 처분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돼 있어요. 보완 처분. 보완 처분은 장래효, 그리고 행시법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보완 처분이라면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죠. 장래효니까.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보완 처분인 경우에도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럼 크게 우리는 두 가지를 잡아야 돼. 이게 보완 처분인가? 보완 처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뭐 가정폭력 처벌이나 특례법, 사회봉사명령, 대표적인 게 보호관찰, 형벌 아닌 각종 제재 규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나와요. 1번 지금 보세요. 가정폭력 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은 사회봉사명령인데, 사회봉사명령은 대표적으로 보완처분이에요. 여기까지는 맞죠? 그렇지만 보완처분은 두 가지 성질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유박탈적 보완처분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외죠, 예외.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잘 챙겨두세요. 사회봉사명령의 보완처분이다까지 한번 챙겨두시고,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밑에 판례를 보시면 보완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다 한번 눈여겨주고, 그렇지만 여가박탈을 실질적으로 신체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행시법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예외. 두 번째,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 시행 전 범죄에 대해서 종전 형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그 부칙에서 정한다. 부칙에서 정하는 것은 신법 그러니까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죠. 그래서 각 밑에도 해설 보시면 부칙이 이제 신법의 경과 규정을 두어서 신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 원칙적으로 신법 적용하는 거예요. 국법보다 가볍게 되면 1조 2항에 따라서. 그렇지만 경과 규정을 두어서 신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 이것은 부칙 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라는데 틀렸고요. 그래서 3번입니다. 행위 시 없던 보호관찰 규정이, 보호관찰 규정도 대표적으로 보완처분의 일종이라고 했어요.
재판 시 신설돼서 이를 근거로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부석 원칙, 죄형법정주의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건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 아주 그냥. 3번도 보시면 해설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완처분 성격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장래 위험성이다. 장래 위험성. 그리고 사회 방위 위한 한목적적 조치다. 그래서 재판 시 규정에 의해서 새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형벌 불서급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포인트만 잘 보시면 돼요. 네 번째, 1억 원 이상의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정한 개정형법 70조 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하는 때로부터 적용된다라고 한 개정형법 부칙 2조 1항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 이게 이제 헌재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5번째, DNA 신원 확인 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DNA 감식 시료 채취 대상 범죄를 이미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DNA 관련된 이 법률도 대표적인 또 보완 처분의 일종이에요, 그죠? 보완 처분이니까 당연히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건 지금 사회봉사 명령 시간 올리는 거, 그거 나왔고 1번 지금 눈으로 바르시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예, 부칙 포인트 있고 3번 보호관찰 대표적이다. 4번 이거 뭐 헌재 판례 나와 있는 거 있고요. 5번 이것도 DNA 신원 확인 정보 관련된 것들은 보완 처분이니까 예, 형벌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헌재 결정이긴 한데요. 2번입니다.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완 처분이다. 맞고요. 이에 대해서 형벌 부석의 원칙이 적용된다. 틀렸죠? 뒤에 왜 그러냐? 똑같은 질문이죠. 실질적으로 신체죄를 제한하게 된다. 4번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 기준은 법률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공소 제기된 법률에 대해서 위 양형 기준을 참고해서 형을 양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요. 그죠? 예, 맞는 질문. 이것도 부가 혼인의 출생자를 인지한다. 인지 소급표 있죠. 인지 소급표는 형법상 친족 상도에 관한 규정에 미치죠. 이거는. 예. 인지의 소급표는 친족 상도에 관한 규정에 미친다. 그래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졌다. 아버지들부터 인지가. 그럼 소급표에 따라서 친족 관계를 이치로 친족 상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기록에서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인지했다는 사실 자료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뭐 변호인 의견서나 내지는 그 기록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공판 과정에서 얘기를 하겠죠. 인지됐다. 그래서 억울하다. 뭐 이렇게 항변을 해올 수 있을 거예요. 변명을. 라번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 불소급 원칙에 언제나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공소시효 정지는 형벌과 관련이 없는 거니까 일단. 그래서 뭐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라번이에요. 형벌 불소급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 하에 가능한가의 문제지 얼마 동안 가능한가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예.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될 수도 있죠. 이거는. 왜냐 일반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 소급 입법에 따라서 위배될 수도 있다라는 게 헌재 입장이었죠. 마번입니다. 행위 당시 판례는 법률이 아니죠.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벌 조항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법이 아니니까요. 3번요. 블로그 등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이적 표현물인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삭제해야 되는데 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 그 운영자의 행위를 국가보안법 7조 5항 소지로 보는 것 이거는 유추해석 금지에 반합니다. 거의 뭐 OX죠. 해설을 보시면 이러 두었다. 이거는 소지하겠다고 볼 수 없다. 국가보안법 5조 1항제는 일반 목적범이고 그리고 인식하고 소정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속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유추 해석이다. 2번입니다. 구 특정 범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착 명령 청구 이것도 부착 명령도 보완 처분이죠. 그 요건으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해서 소년법에 의한 이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을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유추 해석에 반합니다. 왜냐 이번도 보시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서 습벽이 인정된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 사실 포함해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보완처분의 일종이에요.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폭력 2회 이상 범의 요건이 그 확정 판결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받은 전력을 포함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이에요.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사회봉사명령 많이 나오죠. 이것도 보완처분 맞다. 그렇지만 형벌불속 원칙이 적용된다. 왜?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자유박탈적 보완처분이다. 4번 구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성범죄 피해자인 청소년이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그 청소년의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철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유치해석 금지에 반하죠. 이것도 형소에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뭐 어려운 게 나온다 그러면 기록으로 피해자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다, 뭐 특별히 없다는 사정이 없으면 처벌 의사 표시를 철회했다. 근데 법대가 동의하지 않는다. 함정파는 거죠, 이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5번입니다. 도로교통법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 문헌의 통상적 의미는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것도 한번 봐두시죠. 예. 원동기 장치 면허를 받지 않고라는 의미의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는 유추해석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뭐 위에 해설 보시면 명문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원동기 장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 장치를 운전한 사람만을 처벌해오다가 최근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도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있다라는 것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모고 문제네요. 예. 목적론적,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은 형벌벽규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한 없이 활용된다. 명확하면 물리 해석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 목적론적, 체계적, 논리 이런 방법을 동원하게 되겠죠. X. 입법의 위임이 헌법상 죄형법정지 원칙이 위반된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사건의 법률 적용 대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식 또는 지위를 갖추고 있는가를 고려합니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니은만 해석 보세요. 두 가지 다 명확해야 돼요. 구성요건적 측면과 처벌 규정 측면이. 그래서 처벌 규정의 위임은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떤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종류, 상황과 폭을 명백히 규정해야 됩니다. 즉 입법이 위임이 헌법상 죄형법정지 원칙이 위배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해서 행정입법에 의해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다 고려하는데 끝에 이 법률 조항 적용 대상자가 회계 처리 기준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또한 이를 알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한다면 이런 것도 고려해 준다는 거예요. 수범자에 대한 상태도. 디귿번입니다. 소추 요건인 고발의 주체와 시기 범위를 가능한 문헌의 의미를 벗어나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합니다. 이런 소추 조건 같은 경우에도 그 유추해석 금지에 반하는 거예요. 소급형 금지 원칙하고는 상관없죠, 이거는. 그죠? 리을번 행위 당시 판례에서 처벌 대상이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된 법률 눈으로 빨리 보시죠. 반하지 않는다. 5. 미음번 헌재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은 신뢰 원칙에 따르는 것인 반면 개별 사건에서의 정의 평등 원칙과는 배치된다. 거꾸로 되어 있죠, 이거는. 그죠?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소급표를 제한하는 원리이고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 보호 원칙과 배치되잖아요. 그렇죠? 그 만약에 논리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뭐 나올 수 있는 지문들 정도에서는 니은 정도 좀 챙기면 될 거고,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소급형 금지 원칙과 죄형법정 유추해석 금지 원칙과를 구별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명확성 원칙입니다. 명확성 원칙. 자, 법률에 해석하는 전문가 이해 판단으로서 처벌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그 전체 내용 구조등을 살펴봐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령하거나 한정한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없다면 죄형법정지가 요구하는 형벌벽규 명확성 원칙에 반하죠. 이렇게 되면
전문가 이해를 판단으로서 살펴봐도 기준이 없다. 이런 반항한 거겠죠. 문장 자체가 틀렸잖아요. 2번 법 규범의 문헌은 어느 정도 가치 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까지 맞아요. 그래서 명확성 원칙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명확성을 요구하죠. 최대한 요구한다 이러면 법전이 몇만 페이지 되겠죠. 3번 법문헌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반하지 않죠. 명확성. 일견 봐서 명확해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내가 처벌받는지에 대해서. 4번입니다. 3번 맞는 질문이에요. 4번 당해처벌규의 보호법과 금지된 행위,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법관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정했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 규정에 명확성이 배치되는 법관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 일반 수범자의 기준이고 법문헌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5번 법률 규정이 다소 불명확한 경우 이를 구체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겠죠. 문장 자체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틀렸습니다. 6번 법률 조항 자체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행위 당시 판례에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해석된 것을 처벌하는 거 반하지 않는다. 5. 니은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공개명령 제도 보완 처분 종합해서 고려할 때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이미 틀렸죠. 그죠? 예. 소급배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응보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응보, 과거 제재, 행위 제재 이런 것들은 형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D급번입니다. 이것도 하나 챙겨도 보시죠. 땅콩 해양 사건인데 지상의 아동기가 이동할 때,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 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항공기가 이동하는 지상의 길까지 항로로 해석하는 것, 이것은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서 유추해석 내지 확대해석에 대한 판례는 유추해석, 확대해석 다 금지되는데 똑같이 기준은 문헌의 가능한 의미, 학설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섰으니까 확대해석은 문헌의 가능 범위 내라 그래서 기준은 똑같아 그랬어요. 리을번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호 처분 중에 하나인 사회봉사명령 행시법 적용되죠. 그죠?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행시법에 적용한다. 보완 처분의 일종이긴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로 계속 반복되는 지분입니다. 더 어렵게 된다 그러면 사회봉사명령은 이게 보완 처분이냐 형사처벌로서 형벌 규정으로서 이런 틀린 지문이에요. 이것도 전단도 좀 봐두시고 7번입니다. 처벌 규정의 소극적 구성 요건을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그렇죠. 이러면 유추 해석에 반할 수 있게 처벌받게 되잖아요. 그죠? 처벌 규정을 소극적 구성 요건, 처벌 안 받게 하는 규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니은번 사용자 식별번호,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정통망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 비밀을 취득 누설하는 행위, 정통망법 49조에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 포함시키는 거, 이게 죄형법적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밑에 해설 좀 보시면 정통망법은 이런 거다. 누설이란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 그 비밀을 위와 같이 방법으로 취득한 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한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고, 따라서 정통망법 제49조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된 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타인 비밀을 취득 누설하는 행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죄형법 정지 위배되지 않는다. OX만 잘 해놓으면 돼요. 그와 같은 행위도 그러니까 죄형법 정지 위배되지 않는다. 이건 OX로만 정리해 놓으세요. OX로만. 자, D급번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했다. 해당 증인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위증으로 고발해야 하지만 자백이 있는 경우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동법 규정, 고발은 소추 조건이죠. 소추 조건이건. 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공소 제기를 가능하게 하는 소추 조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강간죄, 폭행, 협박으로 항거 불능하게 하는 데 반해서 중간간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중간가의 객체를 사람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벗어난 해석이 아니죠. 틀렸어요. 이거는
중간간의 행위 대상은 뭐다?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조문에 있잖아요. 그 조문에.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에요. 형벌조항 문헌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 아닙니다. X. 미음번. 문헌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규정의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문헌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 논리적 해석 방법은 죄형법정지 원칙에 부합하죠. 이런 방법이 동원돼야 돼요. 물리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자, 여기서 니은번 정도 OX 체크해 두시고요. 네, 니은번 정도. 리을번 지문도 뭐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뭐 조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식하는 거니까 형벌 조항이 문헌에 벗어나는 게 아니죠. 이건. 기억번 지문도 눈으로만 익혀줘도 되고요. 자, 8번입니다.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된다. 맞고요.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유추 안 됩니다. 그죠? 판례는 확장 유추다. 합쳐서 그 기준은 문헌에 가능한 의미다. 니은번. 형벌법규 해석도 법률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연역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게 아니죠. 가능합니다. 5. 디귿번. 형벌법규 타인이나 다른 사람이 반드시 생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형벌법과 부호가지 않은 법익과 문헌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 논리적 해석을 통해서 사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체계 논리적 해석 가능하다. 리을번. 예비음모형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 예비음모를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해서 처벌한다고 해석. 이것은 죄형법정 원칙상 허용될 수 없어요. 예비음모 처벌한다는 규정 말고 형이 없다. 즉 예비음모 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걸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해서 처벌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죄형법정 원칙에 반한다. 미음번입니다. 형법 30조 후단 경험법에 따른 감경은 법률상 감경이다. 맞고요. 유기징역 감경할 때는 형기 2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문헌적 체계적 해석이 합치될 뿐만 아니라 입법자 의사와 입법 영역들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에도 부합한다. 최근 판례의 비교죠. 하나 체크해 보시죠. OX로 나올 수 있으면 이게 끼어들 거예요. 후단경합법에 의해서 해설입니다. 판례입니다. 형법 39조 1항에서 형을 감경할 때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55조 1항이 적용돼서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형기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 OX만 챙겨두세요. 최신 판례 할 때도 해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작년에 했고요. 이제 올해 할 거예요. 형법 39조 1항 후문에서 정한 감경도 당연히 법률상 감경이다. 사후적경합법 관련해서. 그래서 3번 후단경합법에 따른 감경을 새로운 유형의 감경이 아니라 일반 법률상 감경의 하나로 보고 후단경합법에 대한 감경이 있어서 형법 55조 1항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헌적 체계적 해석이 합치될 뿐만 아니라 목적론적 해석에도 부합한다. 맞다. 이렇게 관념화 시키시고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는 없다. 두 군데만 찍어두세요. OX로. 9번입니다.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50m 운전했다. 무면허 아니죠. 그죠? 음주운전은 모를까. 자, 동일한 형벌 조항이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합헌으로 선언된 바가 있다. 그리고 그 후 사정 변경 때문에 새로 유연 결정됐다. 합헌 결정이 있는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되죠. 그렇죠? 헌재법이고 이거 헌법재판소법이고. 자, 폭처법 4조인에서 규정된 범죄단체 구성으로서 활동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명확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들렸고요. 리을번. 인터넷 화상 채팅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PC 모니터 화상에 비친 채팅 상대방의 유방 신체 부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다. 이것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두 개 잘 챙겨두세요. 자, 미음번입니다. 피고인의 유리한 유추해석은 물론 유리한 유추해석은 물리를 넘어서는 유추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현재의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뭐 낯설 수도 있는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유리한 유추해석은 뒷부분까지 수식 어구들인데 맞다라고 챙겨두세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피고인 유리한 유추해석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물리를 넘어서 유추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 현재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챙겨두세요. 이 문장도 뭔가 조건이 들었으니까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이게 기억본 해설도 보시면 도로교통법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약물, 위험운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제공하지 않았을 때 처벌되는데 요거는 그 운전면허 없이 단순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한정돼 있습니다.
디귿번 범죄단체 구성의 활동 개념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리을번 좀 볼까요? 1번 카메라용 촬영죄 촬영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문헌상 명백하다.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 한정된다. 기록에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별표 하나 쳐놓고 체크해 보세요. 사례도 나올 수 있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 카메라에 비춰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화상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자 피고인이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지 내장 카메라를 통해서 동영상 파일로 저장했다면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니까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기 중에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화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죄형법칙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잘 체크해 두세요. 자, 이제 죄형법정지 끝났고 적용 범위, 형법의 적용 범위. 자, 실행인이 도중에 법률이 변경되었다. 실행위가 신구법에 거쳐 행해졌다. 그리고 신법 시행전에 이미 실행 착수가 있었으니 이 구법 틀렸죠 이거는. 행위시란 범죄 행위 종료시니까 걸쳐 행해졌다 그러면 끝날 때 시점이겠죠. 따라서 포괄일죄로 되는 해설을 보시면 개개의 범죄 행위가 법률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요거 꺾고 놓으라 그랬죠. 그렇죠? 포괄일죄라면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예전에 한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신구법 법정의 경중을 비교하여 이렇게 해갖고 거기가 출제 포인트였어요. 포괄일죄를 구성한 최종 범죄 실행이 종료시 행시법이니까 행시법이 신법을 적용해서 포괄일죄 처단한다. 잘 체크해 두십시오. 쉽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15년 변신은 신법의 경과 규정을 통해서 재판시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죠. 법으로 정한 거니까. 디귿번 개정 전후를 통해서 형 경중과 차이가 없다. 그럼 행시법. 리을번 범죄 후 법률 개정에서 법정이 가벼워졌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법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그렇죠. 평소에서도 나왔던 거잖아요. 범죄 후 법률 개정에 의해서 법정형이 달라졌다, 가벼워졌다. 공변화가 한번 비교해 보시죠. 변경된 그 공소 사실에 대한 그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하고 공소시효 기간은 그리고 공소시효 기산점은 최초 공소시효 기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시 최초. 공소시효 기준은 신법 법정형이 된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 적용되니까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렇죠? 공소시효 기간 2번입니다. 굳이 한번 여기서 이제 낸다 그러면 일개 쟁점으로 사례를 구성될 수는 있어요. 갑은 구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단란주점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또 보건복지부 고시를 위반해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다가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공소제기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고시가 실효돼 버린 거예요, 그냥. 위임법이 실효된 거죠. 반시법 보건복지부 고시의 실효를 법적 견해 변경으로 인한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면 처벌 안 하는 거죠, 그죠? 재판시법이 적용된다. 형법 1조 의항이 법률의 총체적 법률 상태 내지 전체로서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을 본다면 이렇게 봐요. 보건복지부 고시의 실효는 법률 변경에 해당한다. 그리고 3번 보건복지부 고시의 실효를 1조 의항 법률 변경으로 많이 볼 수 없다. 사실상태 변경이다. 그러면 당연히 갑은 구법인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고시가 있었을 때. 4번 보건복지부 고시 실효가 영업시간 제한의 필요성의 감소와 단속 과정에서 부정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필요 행위시법 적용, 그죠? 반성적 고려를 하면 신법 적용. 그렇잖아요. 법을 이게 잘못됐구나 해서 바꿨으면 신법 적용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상태 변동, 정책적 필요에서 바꿨다 그러면 처벌해야 되겠죠. 보건복지부 고시 실효를 형법 1조 2항 법률 변경으로 본다면, 법률 변경으로 본다. 그럼 갑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법률 변경으로 본다면 면소 조문이잖아요, 이거는. 고시의 실효를 법률 변경으로 보면 1조 2항에서 재판시법이 적용되는데 고시 실효에서 범죄 불구성이 됐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합니다. 형법에 나와 있는 조문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5분만 챙겨두세요, 형법만. 나머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반성적 고려는 논리 싸움, 논리 게임이 이거는. 그래서 이게 나온다 그러면 뭐 그 법적 견해 변경을 통한 그 판례의 동기설에 따라서 결론을 내려주면 돼요. 3번입니다. 북한에서 행해진 장소적 범위,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 북한도 지금 일시로 점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에 불과합니다. 법률상으로는. 그래서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틀렸고요.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도박했다.
적용되죠. 속인주의, 속지주의, 속인주의. 3번 형법 6조에서 정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죄를 범한 때 보호주의입니다.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맞아요.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 야기. 이것도 잘 봐두시고요. 4번입니다. 우리 형법은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받은 자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형의 산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니죠? 예. 전부 일부를 선고하는 형의 산입한다예요. 한다. 무죄 판결 받은 거하고는 구별하시고 임의적 감경 규정이 감명 규정이 삭제되고 필요적으로 바뀌었죠. 5번입니다. 중국인이 중국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여권 발급 신청서 한 장을 위조해서 제출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틀렸고요. 자, 중국 북경시에 수한 대한민국 영사관은 중국 영토다. 그 저기 미문 나온 점거 사건하고는 좀 구별해 보시고 대한민국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삼소유자가 그러니까 보주인데 속인속죄 아닙니까? 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않죠. 이거는 사회적법이니까 내국인이 아닌 피고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공소의 명의 여권 발급 신청서 한 장을 위조한 경우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경우니까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없습니다. 끝에도 챙겨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4번이네요. 시간, 장소적 적용 범위 범죄 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수차 법률이 개정되어서 형이 변경됐다. 그 전부의 법률을 비교해서 가장 형이 가벼운 법률을 적용한다. 맞아요. 포괄일죄라면요. 비교할 필요도 없다 그랬고요. 2번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소급의 효력을 상실하지만 맞고요.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서 종전 합헌 결정이 있는 사건은 그 다음날 합헌 결정이 있는 다음날로부터 조문이고요. 3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그것을 떠나서 북한으로 들어간 경우 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면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해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외국인이 뉴질랜드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사기 행위를 했다. 그러면 행위지인 뉴질랜드 법률에서 범죄를 구성한다면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다. 아니죠. 6조 조문 문제예요. 이거는. 4번 해설 먼저 볼게요. 6조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데 같은 조 단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행위지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 행위지에서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무언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그리고 행위지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여부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 검사가 입증하고 위 사기 범행은 결국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판단해야죠. 피해자에 대한 사기점에 관해서 이 사건 공수사실이 행위지인 뉴질랜드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한지 여부 및 소추 및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지 여부를 심리해서 이분 공수사실이 행위지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우리 형벌을 적용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형법을. 됐죠? 입증을 해줘야 돼요.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이게 행위지에서도 지금 범죄가 되는 거다. 처벌받는 거다. 자, 그래서 틀렸어요. 4번 챙겨두세요. 5번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내 미문화원에서 범죄 행위를 한 경우 속인주의에서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비교해보라 했죠. 그렇죠? 미국은 미문화는 미국 땅이래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이렇게 봤죠. 미국 영토의 연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했죠. 직접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의 속인주의 적용되니까 당연히 재판권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좀 봐야 될 건 뭐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데 3번, 4번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해설 좀 보시면 탈출, 국가본 탈출은 대한민국 통치권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 대한민국 통치권은 대한민국 영역은 물론 국민에 대해서도 미친다. 당연하고요. 탈출은 누구라도 대한민국 통치권이 실제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 직접 또는 외국을 거쳐 북한, 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 외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다 그것을 떠나서 그에 대한 대한민국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기 어려운 반국가단체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도 포함된다. 그런데
탈출에는 기억님 외 딕은 누구라도 대한민국 통치권이 실제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서 외국으로 나가는 행위까지 포함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그것을 떠나 북한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대한민국 영역에서 통치권이 실제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는 행위 또한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탈출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기억하십시오. 자, 4번은 해설로 좀 챙겨 두시고요. 5번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명에서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 금품 수수 명목에 알선 행위를 한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면 대한민국법 적용되죠. 이건 우리나라법. 영역 내에서 시행이 착수 범죄 일부가 금품 수수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 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 행위를 하는 장소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법 2조에서 대한민국 형벌법규가 적용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필요적으로 돼 있고 미국인 갑이 외국이네요. 속지 아니고요. 속인 아니고 일본에서 중국 국적 미성년자 애를 영리 목적으로 매매했다. 속인주의,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아니고 세계주의죠. 이거.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세계주의 들어온 거예요. 자, 4번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해서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은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규를 처벌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죠? 없던 걸 만들어낸 거, 없던 걸 만들어낸 거. 개정된 게 아니라 4번 해설 좀 보시면 애초에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과 시행되기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없죠. 이거는 1조 1항에 따라서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도 상습범이 다르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마찬가지다.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 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 범행은 상습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행시법에 기초해서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 경우 그 소추 요건도 상습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돼야 되겠죠. 고소가 된다든지 이래야 되겠죠. 따라서 형법 개정되어 강간죄 등 상습범 처벌 규정이 신설된 경우 개정형법 시행 전 상습범 행위 중 강간죄 등은 상습범이 아닌 수개의 강간죄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이것도 하나 기록에서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검토 의견에서 한번 볼 수도 있겠네요. 5번입니다. 법률 이념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그럼 국법 적용 그냥 다른 사정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 특수한 필요에 대처해서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죠. 그냥 국법 적용하는 거예요. 유죄도 마찬가지죠. 형법이 개정되어 강간죄 등 상습범 처벌 규정이 생겼다. 개정형법 시행 중 상습범 등 강간죄 등은 상습범이 아닌 수재 경합범으로 처리한다. 요즘 꼭 챙겨두세요. 4번. 6번입니다. 외국환관리법으로 기소된 갑이 재판 도중에 외국환관리법이 개정돼서 갑에게 적용되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의 경중을 비교할 경우 선고형에 의한다. 법정형을 표준으로 합니다. 틀렸고요. 형의 경중을 비교할 때 갑에 대한 형 감경 사유는 감경된 형을 고려하죠. 그러니까 해설로 볼게요. 형의 경중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이다. 선고형 아님 X. 처단형이나 선고형이 할 것은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선택형이 있는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형의 경중을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가장 중한 형 포인트 2개 잡으세요. 다만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있을 때는 각 소정의 가중 감경을 한 후에 비교합니다. 다 포인트예요. 객관식요. 3번 보시면 법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아까 맞죠? 법정의 중 법과형, 선택형이 있을 때는 가장 중한형, 사는 징역형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가장 중한형이니까.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게 원칙이다. 신법인 개정 후에 외국환관리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국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잖아요. 경하니까 피고인은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경함법인 신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도 어찌 보면은 13년 모고에 이미 법정형이다.
병과형 선택형이 있으면 가장 중한 형을 집어서 비교한다. 다른 형하고. 징역이겠죠 결국. 가중감경 사유가 있으면 가중감경을 한 다음에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안의 가백에 신법인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적용돼야 되니까 법원은 가백에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 징역형을 선택했다 그러면 5년형을 선고할 수는 없죠. 그죠? 결론까지 잘 기억해 두세요. 예, 객관식용이에요. 이것도 객관식용 거의. 됐잖아요. 법정형 선택을 해야 되잖아. 예, 가장 중한 형을 비교해 보면 가장 중한 형 비교해 보니까 이게 가벼워졌으니까 신법이 적용돼야 된다. 그럼 신법에 따른 형을 선택해야 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죠. 이제 신법에 따른 형량을 택하는 거니까. 7번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 알선한다는 명목,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우리나라법 적용 5. 내국인이 도박죄를 처벌한 이제 외국에서 도박했다. 우리나라 형법 적용 속인주의. 3번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인장 위조했다. 외국인으로서 국외법으로서 그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없죠. 이거는 그죠? 예. 그러니까 봤어요. 사인 위조는 속인주의, 속지주의, 속인주의 아니고 보호주의에도 해당하지 않아 세계주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적용이 없습니다. 4번입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폭발물을 사용해서 대한민국 국민 A를 살해했다. 세계주의 아니죠. 보호주의죠. 이게 바로. 그죠? 예. 그 행시법에서 처벌받느냐도 봐야 되고. 5번 중국인이 중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상을 다른 사람이라 여권 발급 신청서 한 장 위조해서 지출했다. 똑같이 이거 처벌 안 받죠. 그죠? 예.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습니다. 6번 프랑스인인 갑과 한국인 을이 프랑스인 병으로부터 홍콩에서 마약 매수액이라고 서울에서 공모지니까 우리나라법 적용. 그죠? 예. 속인주의, 속지주의가 바로 공모지가 한국이야, 한국. 더 어렵게 하면 이거는 속지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속인주의에 따라서 처벌된다면 틀린 겁니다. 8번 요거 한번 봐보시죠. 저 사례로 좀 묵혀져 있었는데 캐나다 시민권자인 갑 외국인이에요.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선물시장에 투자해서 운영할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A를 포함한 9명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선물시장에 투자해서 운영하겠다고 한국인들을 기망했죠. 2017년 7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합계 4억 원을 직접 또는 현지 은행 계좌로 수령하고 편취하였다. 이에 검사는 갑을 대한민국 법원에 기소했다. 속지주의 아니죠. 속인주의도 아니고 캐나다니까. 그럼 보호주의 내지 세계주의가 적용돼야 되는데 보호주의겠죠. 해설로 바로 올게요. 형법 6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 죄를 범한 경우. 그래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다. 이거는 위조 사문서 행사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까 재판권 없음. 나가리. 세 번째 죄 6조 본문에 따라서 우리 법이 적용되는데 단서가 있잖아요. 행위지 법률에서 캐나다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입증해라 처벌하려면 검사가 엄격한 증명에서 증명해라. 그래서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해서 캐나다에 직접 또는 현재는 투자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건 당연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사가 이거 행위지법에 따라서도 처벌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는 범죄를 구성하고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다라고 입증을 하면 엄격한 증명으로 그러면 처벌되겠죠. 지문 볼게요. 1번 공소사실 중 갑이 A를 기망해서 투자금 수령 편취했다라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맞고 보호주의 형법 6조 본문에 의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서 행위지 법률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끊어놓고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행위지 법률에서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 검사가 증명해라. 3번이에요. 형법 6조 본문에서 정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한 죄를 범한 경우. 암기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자, 4번 위조사무소 행사죄는 외국인 국외범 1조 7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사무소 행위를 6조 행위라도 볼 수 없으니까 직접 침해도 아니니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갑이 캐나다에 위조 문서를 행사한 행위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습니다. 5번 투자금 수령 행위는 당연히 적용된다. 당연히 아니죠.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9번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소급해서 효력 상실하니까 무슨 판결이에요? 공소기각 판결하는 게 아니라 무죄, 면소가 아니고. 위헌결정, 헌불 다 무죄입니다. 동기설, 법률 변경이 법률 이념 변경이나 사실상태 변경에 나눠보는 그 동기에 따른 설에 따르면 법률 제정과 폐지된 입법 동기가 법률 이념 변경이 기인한 경우라면 행위자에게 불리한 추구표는 부정되죠, 그죠? 과거법 적용할 수 없고 신법 적용하고 사실관계 변화에 기인했다 그러면 추급된다 그러잖아요. 과거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급형은 현재에서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 과거법을. 3번 형법에서 정한 폭력범죄 등의 가중적 구성결을 규정하는 구폭처법 상습폭행 등을 삭제한 취지는 어쩌고저쩌고해서 종전 자체가 부당, 과중하다는 즉 법률 이념 변찬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4번 행위시 양벌 규정에는 법인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었는데 법률 개정에 면책 규정이 추가됐다. 그러면 이게 법률 이념 변경이라면 신법 적용할 것이고 사실관계 변경이 기인한 것이라면 행위시법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 이거는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시법 신법 적용합니다. 이거는 법률 이념 변경에 해당해서. 됐죠?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법률 이념 변경이라면 신법 적용하는 거고 추구표가 부정되는 거고 사실관계 변동에 기인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구법 적용하는 거고 추구표가 인정되는 거죠. 이거는 그죠? 5번 위계간음죄를 규정한 구형법 삭제는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범죄 후 법령 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됐을 때 해당한다라고 쓰죠. 위계간음죄요. 위계 부분은 그 혼인빙자 부분은 위헌 판결 받았고 그래서 무죄를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부분만 헌불을 했는데 위기까지 싹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 개정이 되고 그러니까 폐지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법률 이념 변천에 따라서 법률 개폐다. 그래서 이거는 면소 판결이 됩니다. 위계간음은 면소. 지금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혼인빙자 가는 부분은 무죄가 돼야 되겠죠, 그죠? 정확하게 하면 10번입니다. 갑은 A제로. 이것도 의미 있어요. 필리핀에서 교도소에 미결국은 무죄 판결 기억나시죠? 그리고 BC제로 기소됩니다. 항소심법원은 A, B제를 상경관계에 있다고 봐가지고 A제에 대한 유죄 판결, B제에 무죄 판결을 선고해버립니다. C제에 대해서는 면소했는데 이에 대해서 검사 피고인이 쌍방이 상고했습니다. 1번 A제와 관련해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 취지로 석방된 이 판결, 이 범죄 후 법률 변경에서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경우 신법 경과 규정을 신법 적용 배제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랬고 이거 일반론적인 지문이에요. 2번 갑이 A제로에서 필리핀에 미결구금되었던 경우는 형에 산입할 수 없다죠. 그렇죠? 없다. 결론은 기억하실 거예요. 해설 밑으로 볼게요. 나중에 C죄 적용법제에 대해서 원심 판결 선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이 있었다. 무죄. 자, 해설 볼게요. 피고인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한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소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 기판력도 없어서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형이 전부 일부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그 문헌과 취지에 비춰 외국 법원의 유죄 판결에서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일부를 실제로 집행된 사람, 실제로 외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 미결구금은 국내에서 형벌권 행사가 외국에서의 형사 절차 별개인 것만큼 우리나라 형벌 법규에 따른 공소 목적을 달성해서 필수 불가하게 이루어진 강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미결구금을 본형에 당연히 산입된 미결구금과 같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외국에서 형이 집행이 된 것이 아니라 형 집행되면 산입해 주는데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을 뿐인 사람의 미결구금 일수를 형법 7조 유추 적용해서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를 해서 선고받은 형에 산입하여야 된다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산입 안 해준다. 결론이라도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뭐 위헌 판결 받으면 이건 무죄다라는 거예요. 법률 개정되면 면소고요. 25페이지네요. 계속범. 계속범의 경우 실행이 종료되는 시점에 법률이 적용돼야 된다. 맞아요. 근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행위 전체에 대해서 개정대법을 적용한다. 이건 틀렸어요. 해설 좀 보시면 일반적으로 계속범이다라고 하면 행위 실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법률이 적용되는데 맞아 이거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경과 규정을 두고 있으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을 그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합니다. 계속범이라도 이거 챙겨두세요. 이거는 2번이네요. 내란죄, 국토참조할, 국헌불란 목적, 폭동행위, 다수인이 결합해서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 이게 들어가야 돼요. 폭행협박을 하면 기수, 그 목적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 맞습니다. 다수인이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로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 구성 요건은 완전히 충족 상태범이다 라는 거예요. 상태범. 3번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 주차장법 위반은 는 계속범이다. 맞아요. 계속범. 종전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받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외에도 계속해서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으면 종전 재판 후에 사용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있겠죠. 이거는 맞아요. 4번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 구성요건적 행위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 요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 예, 수익사업을 행한 행위, 계속범.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겠죠. 계속범은 그죠?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5번 허가받지 않은 업체와 건설 폐기물 처리를 위한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가 무허가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위탁해서 건설 폐기물을 처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신설된 후에도 그 도급 계약에 따른 건설 폐기물 처리 행위를 계속했다. 그럼 처벌 규정 신설 후 이루어진 무허가 처리 업체에 대한 건설 폐기물 위탁 처리에 대해서 위 법률 적용되겠죠. 이것도 계속범. 예,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특징들은 다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요. 직무유기죄 자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한 사실이 있고 2번이에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 상태는 계속 존재하니까 즉시범 아님. 예, 직무유기죄 계속범 즉시범 아님. OX. 2번은 뭐 이 자체로 중요한 거예요. 이 자체로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하는 법익으로 하는 위헌범이다. 예. 맞죠? 위헌범이죠. 그래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하에서는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수다. 틀렸죠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미수고. 예. 해설 좀 보시면 협박죄,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을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자,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을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것이어야 되지만 오히려 이 부분을 한번 눈을 떠보세요. 사람을 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것이 아닌 경우에 미수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죠? 예. 그 정도는 돼야 되고 하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정도의 포인트를 두고 상대방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래서 기수다. 결국 협박죄는 위헌범이다. 협박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런 경우다. 해악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나 그 정도가 도달하였으나 지각하지 못한 경우 또는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도달 X, 지각 X, 인식 X 이런 경우에 미수다. 자, 3번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을 것과 동시에 완성되는 상태범, 즉시범이다. 맞습니다. 학대죄, 정신적 차별 대우하는 것도 학대예요. 상태 즉시범이다. 계속범 아니다. 도주죄, 이것도 많이 나왔죠.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소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고 즉시범입니다. 그리고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해서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 도피를 도와준 행위는 도주가 끝났으니까 범인 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 원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신 문제로 반복됐었죠. 829에 똑같이. 얼른 옆에 기억번 지문 보세요. 3번 똑같아요. 도주죄는 계속범이다. 예. 틀렸죠 이미. 예. 도주죄 범인이 도주행위를 해서 기수에 이른 후에 그 범인을 도와준 행위는 도주 원조죄에 나온다. 다 틀렸어요. 5번 똑같이 반복됐잖아요. 똑같이. 범인 도피죄는 위헌범으로서 5번입니다. 이번에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장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요하지 않으나 위헌범 맞아요.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많이 봤던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요. 3번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도주죄는 계속범임으로 틀렸어요. 예. 니은번 폭처법 단체 구성죄는 범죄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할 즉시 성립하고 즉시범. 예. 범죄단체 조직죄 즉시범이다.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하기만 하면 위범죄가 성립하고 동시에 공소시 진행하죠. 계속범이랑 완성돼야 진행하는 거고. 디귿번 형법 136조에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하고 추상적 위헌범 맞아요. 폭행 협박은 공무하면 되죠. 이거는 직무집행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위계공직방은 결과가 나와야죠. 이건 1번 일반 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 맞고요.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위법 상태 계속 존재.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피고인이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에 의해서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 이미 방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계속범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 순차적으로 공모해서 교통방해의 위법 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건 성립하죠. 미연범 내란죄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 집안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로 폭행 협박 기수 맞고요. 그 목적 달성 여부 관계없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위를 한 가벌적인 위법 상태 계속 반복되는 계속범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문장 자체로 틀렸잖아요, 그렇죠? 해야 하면 기수라며 끝났고 물론 기수와 계속범인가 여부는 다르겠지만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상태범이다. 기수 시기와 그 범죄의 계속 위법 상태가 유지되는 그 계속범이냐 상태범 시적 기준에 따른 건 다를 수 있습니다. 4번 5번 보시죠. 다 보고 갈게요. 끝내. 자, 정통방법을 위한 명예훼손의 개시행위 종료만으로는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개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신 불가능한 시점을 범죄 종료 시기로 보아 이때부터 XX 개시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된다. 정통방법 명예훼손은요. 그렇죠. 2번 건설 폐기물 무허가 처리업체 위탁 처리하는 행위는 위탁 처리를 위한 도급 계획에 따른 건설 폐기물 처리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이다. 이거 앞에서 봤습니다. 무허가 처리업체 위탁하는 행위 계속범이다. 그러니까 도급 계약이 처벌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건설 폐기물 처리 행위가 처벌 규정 신설 이후에 계속 이루어지면 처벌되죠. 3번 청소년 유업소에 청소년 고용 금지하는 법률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고용이 노무의 재군의 계속적 상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계속범. 청소년 유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법률 규정 위반은 계속범이다. 청소년에 대한 고용을 중단하지 않는 한 가벌적 위법 상태 지속 계속범 가설적 위법 상태 지속 그 위반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는 청소년 고용이 지속된 기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5. 4번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물란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해야 할 정도로 폭동을 하면 기수 상태범 즉시범 계속범 아님. 5번 학대죄는 상태범 즉시범이다. 그래서 계속 있었다. 그중 친권자로서 징계범에 속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서 무죄 판결할 수 있다예요. 이것만 좀 챙겨보시죠. 상태범 즉시범이라도 1년의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일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따로 떼어서 무죄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결합범이고 이거는 뭐 상태범이라 하더라도 즉시 이루어지냐 상태 일정 기간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있느냐 이 차이잖아요. 그죠? 5번입니다. 결과범과 거동범, 침해범, 위헌범 설명. 결과범에서는 실행행위와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 요구되지만 거동범에는 그렇지 않다. 애매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진문대 이론상으로 보면 결과는 뭐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인과관계 요구되지만 거동범도 근데 논리상 거동을 해서 결과 발생 인과관계라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옷처리 하시고 2번 추상적 위헌범에 있어서 위헌은 입법의 이유이지만 범죄의 요소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맞아요. 구체적 위헌범의 위험성 인식해야 되니까 구성요건 요소의 위험성 위험의 발생이 그래서 추상적 위헌범은 이 위험이 입법 이유에 불과해서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죠. 그죠? 입찰방해죄 위헌범이다. 결과의 불공정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않고 가격 결정에 공정을 해야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야 하는 행위도 입찰방해에 포함된다. 가격 결정 공정,
적법 공정한 경쟁 방법 해야 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4번입니다. 현주건설 방화죄, 공중 생명신체, 재산 등의 위험을 예방해서 공공안전을 1차적 보호법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법으로 한다. 그래서 공공의 위험은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일반적인 현주건설 방화, 자기 물건 이런 것들은 구체적 위험범위니까 공공의 위험이 구성요건으로 들어가 있는데 현주건설 방화 이거는 추상적 위험범, 추상적 위험범. 5번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행위자가 자기 행위로 인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도 필요하지 않다. 뒷부분 틀렸어요. 업무방해죄 성립에 있어서는 이거는 위험범이다. 끊어놓고 근데 고의는 의도가 있거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은 있어야 되겠죠. 이걸로 충분하고 그리고요.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해서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고 인정되니까 이것만 잘 챙겨 두시죠. 앞에 부분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